단위의 이해. 이번 차시에서는 국제 단위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과 단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양과 단위에 대한 국제 측정학 용어집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양은 수와 기준으로 표시될 수 있는 크기를 갖는 현상, 물체 또는 물질의 성질이며 단위는 같은 종류의 양의 비율을 수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협약에 의해 정의되고 채택된 스칼라 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로그램, 미터, 초 등을 단위라고 합니다. 보통 온도, 길이, 질량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질을 양이라고 하며 이러한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 측정하고 그 값을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때 수치는 바로 측정 단위와 함께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단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의사소통과 문명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과거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아야만 했으며 언어가 생기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 측정의 개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측정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손, 발 등 사람의 몸 일부분을 활용하여 기준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단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점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단위는 더 중요해지고 과학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조세 문제나 건축의 발달, 국가 간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단위에 대해 불편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프랑스는 지역과 직업마다 다른 단위를 사용해 그 수가 25만 개에 달했는데 당시 탈레랑 등 혁명가 중심으로 단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1790년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위반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단위가 필요하면서 1875년 미국, 영국, 독일 등 17개국 간의 미터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59년에 국제 미터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서양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단위입니다. 도량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도량형이란 한자의 뜻처럼 길이, 부피 및 무게의 단위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한서윤력지에 의하면 당시 길이의 표준은 고대 중국의 12음률의 기준음을 내는 황종률관의 길이로 황종률관의 길이인 9촌에 1촌을 더한 10촌을 길이 1척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밖에 부피나 무게 또한 이 황종률관을 기준으로 삼아 부피 1약은 기장 1200알 정도의 황종률관의 용적으로 무게 1량은 황종률관 속 기장 2400알의 무게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도량형의 표준이 음율관에서 생겼으며 해당 단위 체계가 동양 단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오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양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길이 단위였던 큐빗은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과거 이집트의 대표 건축물인 피라미드는 이 큐빗 단위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 기자 지역의 대피라미드의 밑변의 길이가 440큐빗, 높이 280큐빗으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밑변 약 230m, 높이 약 147m로 그 크기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메르인에 의해 큐빗 단위가 체계화되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영국의 야드 또한 큐빗이 원형이었을 만큼 큐빗은 유럽의 단위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전통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단위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조선시대인 약 4,300여 년 전부터 우리만의 고유의 단위 체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결부속파법인데요.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한 줌의 쌀에서 한 줌이란 말은 바로 이 결부속파법에서 나왔습니다. 세종 12년 1430년에 도량형을 다시 정비하면서 한 줌을 가로 세로 한자로 정하고 한 단은 한 줌의 10배, 한 짐을 한 단의 10배로, 한 목을 한 짐의 100배로 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결부속파법은 십진법으로 넓이 단위를 정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단위입니다. 여기서 잠깐! 암행어사의 유척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세금을 돈이 아닌 곡식이나 지역 특산품 등으로 바쳤는데 당시 탐관오리들은 엉터리 말을 사용하여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당시 암행어사들이 유척이라는 노쇠로 만든 기준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유척의 용도는 세금을 거둘 때 사용하는 도구나 형벌을 주는 용구가 규격 이상으로 큰지를 알아내기 위한 자였습니다. 유척은 길이 246mm, 폭 12mm, 높이 15mm의 사각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기척, 주척, 포백척, 영조척, 황종척 등을 새겨서 탐관오리의 착취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계량기를 감찰하던 암행어사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 계량검사 공무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위계의 이해. 이제 국제단위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단위계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양의 체계, 단위의 명칭 및 기호, 일련의 접두어와 명칭 및 기호, 그리고 이들의 사용 규칙에 바탕을 둔 단위계로 쉽게 앞에서 배운 양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양과 이에 상응하는 오직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 국제협약으로 정한 단위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단위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로 구분되는데 먼저 기본단위는 국제단위계에서 규정하는 7개의 단위로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길이의 단위인 미터, 시간의 단위 초, 전류의 단위 암페어, 온도 단위의 켈빈, 물질량의 단위인 몰, 광도의 단위 칸델라가 있습니다. 유도 단위는 기본량에 의하여 정의되는 유도량에 대한 측정 단위로 넓이의 단위 제곱미터, 속력의 단위 미터 매초와 같이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주파수, 진동수의 단위인 헤르츠, 힘의 단위인 뉴턴처럼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가지는 22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를 조합한 유도 단위의 양은 1 이외의 어떤 상수 인자값도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SI 단위의 사용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만 있다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SI 단위는 왜 생겨났을까요? 앞서 단위의 발전에 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단위가 제각각이었던 시대에 무역이나 상거래, 시민 생활에 혼란이 생겼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에서 단위를 통일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프랑스는 수많은 단위들로 인해 백성들의 손해가 매우 극심하였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 속에서 단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1790년 미터법이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1875년 미국, 영국, 독일 등 17개국 사이에 미터 협약이 체결되면서 미터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량 1단위의 원칙으로 세계 공통의 단위인 국제단위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 미터 협약과 함께 미터와 킬로그램, 초의 단위가 정립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암페어와 켈빈, 칸델라가 정의되었으며 1971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물리량의 단위인 몰이 추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7가지 기본 단위가 국제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국제도량형국인 BIPM이 중심이 되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단위계의 산실이 국제도량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의 단위인 미터입니다. 길이는 물체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공간적 거리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미터의 기원은 1790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93년 당시 프랑스 과학자들은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 분의 1을 1미터로 정의하고 실제 덩케르크와 바르셀로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자오선의 길이를 구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과 전쟁으로 자오선 길이 측정 원정에 약 7년이 걸렸으며 어렵게 측정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백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미터 협약이 체결되고 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들어진 X자 모양의 표준 원기의 길이를 1미터로 다시 정의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원기의 미세한 변화로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어 변하지 않는 미터 정의가 다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 세계 표준 과학자들은 1983년 17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주파수와 빛의 속력을 이용해 1미터를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미터는 인공물이 아닌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조금 더 정확한 측정과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2019년 정의 상수에 정해진 수치를 기반으로 미터의 새로운 정의가 공식 대체되었는데 미터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미터 매초 단위로 나타낼 때 그 수치를 2억 9,979만 2,458로 고정함으로써 정의되고 여기서 초는 세슘 주파수로부터 정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미터는 불변하는 정확한 단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으로 고대 이집트 벽화에 저울이 그려졌을 만큼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물건의 무게를 측정했던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과거 어떤 물질의 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씨앗이나 곡물 등을 질량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1700년대 후반 프랑스 혁명과 함께 미터법이 탄생하고 나서는 4도씨의 물 1세제곱데시미터의 양에 해당하는 질량을 1kg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근대 기술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측정에는 맞지 않아 1889년 백금 90%와 이리듐 10%로 된 가공물체인 원기로 킬로그램을 정의하기로 결정하고 1kg은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합금으로 제작했지만 킬로그램 또한 미터 원기처럼 오랜 시간으로 원기의 질량이 속눈썹의 무게만큼 아주 미세하게 변했는데 이에 2014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킬로그램 단위의 재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절대 불변하는 상수인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여 1kg은 플랑크 상수 값을 정확히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줄 초로 고정함으로써 정의됨에 따라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인공물 기준이 아닌 정의 상수에 의한 새로운 정의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곧 물체의 관성의 크기를 표시하는 양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와의 비를 말하며 무게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물체에 가해지는 힘으로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여 구해집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에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다음 단위는 시간의 단위인 초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태양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기준으로 1일을 삼고 이를 다시 24분할, 60분할 등을 통해 시간을 나누고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1940년 1초를 평균 태양일에 86,400분의 1로 정하고 이는 오랫동안 초의 정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1956년 보다 일정한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새롭게 1초를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보다 정확한 시간 체계가 더욱 필요해지는데 자전과 공전과 같이 천체 운동에 기반을 둔 시간 기준은 측정의 어려움은 물론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양자역학의 발달로 정확도가 높은 세슘 원자 시계가 개발되었으며 1967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통해 1초를 세슘 133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이 91억 9,263만 1,770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이전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정의 상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의가 대체되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는 세슘 133원자의 섭동이 없는 바닥 상태의 초미세 전위 주파수를 헤르츠 단위로 나타낼 때 그 수치를 91억 9,263만 1,770으로 고정함으로써 정의하며 여기서 헤르츠는 1초분의 1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위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입니다. 암페어의 어원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힘의 작용을 발견한 앙드레 마리 앙페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48년 제9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암페어는 진공 중에서 1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높인 무한히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갖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체에 각각 흘러서 도체의 길이 1m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을 미치는 일정한 전류의 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의의 표현이 애매하고 어려웠던 만큼 실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현하기 쉬운 정의가 필요하여 2018년 제26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정의상수로 암페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1암페어는 기본 전하 2를 1.602176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정함에 따라 제정이 되었는데 이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기량이 운반될 때의 전류로 즉 1초 동안 1.602176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개의 전자가 운반될 때의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는 온도의 단위 켈빈입니다. 켈빈은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의 단위로 절대 온도를 발견한 켈빈경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온도란 분자 운동이 정지해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 즉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하는 온도입니다. 물의 삼중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기체인 수증기, 액체인 물, 고체인 얼음이 공존하는 상태로 고순도 물을 유리 용기에 담아 셀 내부에 일부 얼음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이때 물, 얼음 및 수증기가 공존하는 삼중점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절대 0도입니다. 1954년 제10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켈빈은 물의 삼중점의 열 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의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인데 물은 모든 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특정한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물리상수를 이용하여 재정의가 되었고, 이에 2019년 볼츠만 상수를 이용하여 1켈빈을 볼츠만 상수를 1.3806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분의 1켈빈으로 고정함으로써 재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SI 단위 7개를 살펴보면 표기가 대문자인 단위와 소문자인 단위가 있는데 왜 표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위 기호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하지만 인명에서 유래된 단위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SI 단위 중 전류의 단위 암페어는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의 이름에서, 온도의 단위 켈빈은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물리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리터의 경우는 소문자 L과 대문자 I, 숫자 1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문자를 허용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기본 단위는 화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량의 단위인 몰입니다. 몰은 분자나 원자와 같이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의 양을 질량으로 나타내지 않고 개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자면 연필 한 다스, 계란 한 판과 같이 여러 개를 묶어서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몰은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작은 입자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단위로 2019년 제정이 되기 전까지 기존 정의는 1몰은 탄소 12원자 0.012kg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를 1몰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메데오 아보가드로로부터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몰은 탄소의 질량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 질량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의 정의도 재정의가 되어야 했으며, 2019년 몰도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1몰은 탄소 12원자가 아닌 아보가드로 상수를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몰로 고정함으로써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본 단위는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입니다. 칸델라는 라틴어로 빛나다라는 뜻으로 어원대로 촛불이나 램프와 같은 광원의 시각적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칸델라가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광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 표준이 필요해졌으나 기존 각 나라에서 표준으로 삼았던 램프는 연소 조건에 따라 광도가 달라지기에 광도 표준으로는 적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967년 제13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백금의 녹는 점과 흑채의 밝기를 기준으로 하여 칸델라가 최초로 정의되었으나 이후 정의에 따른 구현이 실제 어려워 새로운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분광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기준으로 광도를 정의하기 시작했고, 1979년 제16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칸델라는 주파수 540 곱하기 10의 12승헤르츠의 단색 복사를 방출하며 일정한 방향에서 그 복사 강도가 1스테라디안당 638분의 1와트일 때의 광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칸델라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정의는 이전 정의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기존의 정의를 정의상수의 관점에서 새롭게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칸델라의 정의는 주파수가 540 곱하기 10의 12승헤르츠인 단색광의 시감 효능을 루멘 매 와트 단위로 나타낼 때 그 수치를 683으로 고정함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5월 모든 SI 단위는 정의상수로 정의가 되었으며, 이로써 국제단위계는 가장 정확하고 안정성 있는 국제측정 단위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국제단위계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